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설마하는 우려는 언제나 현실이 되나 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은 잔뜩 얼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보기 좋게 고꾸라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멘트가 나오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했고 3대 지수 모두 추가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연속이었는데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공격적인 긴축과 이로 인한 침체 우려가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혼돈에 빠뜨린 주역은 이번에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 시나리오로 살펴봤던 것들을 죄다 멘트로 내뱉으면서 긴축 우려를 고조시켰습니다. 추가 긴축이 필요하면 단행한다. 2% 목표를 향해서 갈 길이 멀다.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유동적으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3월 10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달처럼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견고한 것으로 잇따라서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의 전망치는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SEC가 제기한 여러 사건 소송들이 법원에서 두들겨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SEC의 가장 기본적인 전문가 증언 하나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고 이번에는 미국의 파산 법원이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인수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SEC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SEC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려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SEC의 논리에 회의적인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소송부터 내고 보자라는 SEC의 전통적인 낡은 규제 방식에도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사실 리플 소송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XRP 홀더는 단연 존 디튼 변호사인데 SEC가 존 디튼 변호사의 아미커스 지위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EC를 둘러싼 사법당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은 그게 SEC든 뭐든 누구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은 이번 리플 소송 전문가 증언 판결문을 놓고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SEC의 전 집행국장이 바이낸스의 뱅크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래저래 시장에 공포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양반 멘트처럼 바이낸스가 제2의 FTX 사태의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글로벌 크립토 업계 멘붕 그 이상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극단적 가능성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상황들을 상정해 놓고 보면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역시 FTX 사태를 계기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옮겨놓은 상황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요동치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이 고조가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은 단번에 움츠러든 겁니다. 반면 장단기 국채금리 갭은 42년 최대폭으로 벌어졌고 달러 인덱스는 무려 105를 넘어서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안전 선호 심리가 급등한 건데 그만큼 긴축에 대한 이슈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예상 가능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악재성 시그널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제공을 해줬습니다. 데이터를 더 확인한 뒤에 긴축이 필요하다라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지난 FOMC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 같다. 2% 목표를 향한 길은 어려울 것이다.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 전망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멘트만 보더라도 연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미국의 최종 금리가 6%를 찍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3월 FOMC에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70%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3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긴축과 관련한 파월 의장의 멘트가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시장에 내리꽂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럴 준비 다 돼 있다, 이렇게 멘트를 쳐놓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은 3월 10일에 발표되는 데이터, 바로 미국의 고용보고서 결과입니다. 만약 지난달 발표된 1월 고용 상황처럼 노동시장이 엄청 여전히 견고하고 또 강력한 것으로 이번에도 잇따라서 확인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2월 고용 전망치는 22만 5천 개로 1월에 비농업 신규 고용 51만 7천 개와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 상황입니다. 시장의 예측 상황대로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연준도 시장도 안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래저래 이번 주는 후반까지 한 주 내내 간단치 않은 분위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역시 빌빌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2,000달러가 빠지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22,000달러 위에서 자리하려는 노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3%대 중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 짓눌러 버린 것이긴 하지만 크립토 규제와 관련해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을 죽이고 싶진 않다. 연준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규제가 필요하거나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다소 상식적이면서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준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에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쯤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가 출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5월이나 6월쯤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CBDC를 향한 1단계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에 나선다라는 점에서 올해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페드나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의 송금이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CBDC를 향한 직전 단계로서 추후 글로벌 송금 결제 역시 연준의 페드나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페드나우 역시 ISO 20022를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인데, 이미 리플의 파트너가 연준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가지게 될지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드나우가 자국 내에서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꽤나 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보내도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는 경우에 단기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전기료나 당좌 대월 수수료 등 더 큰 비용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게와 기업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내에서는 꽤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일단 페드나우가 출시해서 잘 안착된다라면 이건
미국에서 꽤나 의미 있는 혁신의 일상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의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페즈나우의 공식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나 핫하게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디앱과 CBDC,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한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사이페리움이 미국 연준에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아직 미국 CBDC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미 뒤에서는 관련된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페리움과 페즈나우 모두 글로벌 통합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FPC, 이 Faster Payments Council의 멤버인데, 이 FPC에는 리플 역시 멤버로 들어가 있고 FPC의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입니다. 이런 여러 연결고리들을 생각해보면 연준과 블록체인, 또 리플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페즈나우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CBDC와 관련된 작업까지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페즈나우와 리플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리플의 고객사이자 클라우드 기반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선두로 꼽히는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볼란테 역시 페즈나우의 지불 솔루션 개발에 합류한 연준의 파트너이자 리플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FPC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블록체인 송금망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리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큰 곳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상황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SEC가 속이 굉장히 많이 쓰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존 디튼 변호사의 아미커스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거부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SEC의 입장에서는 사실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존 디튼 변호사인데, 이번에 핵심적인 SEC의 전문가였던 패트릭 두디의 증언이 배척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존 디튼 변호사가 엄청 큰 역할을 한 결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EC는 존 디튼 변호사가 XRP 홀더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미커스 지위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토레스 판사가 공개한 전문가 증인의 이름에 존 디튼 변호사가 포함되면서 상식을 벗어난 기관 중심의 SEC의 주장은 역시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SEC가 뭔가 급하긴 급하구나, 수세에 몰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지점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번 리플 소송이 약식 재판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입니다. 이건 토레스 판사가 전문가 증언 채택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at trial 이런 표현을 9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사실상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미국 변호사들의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증언 채택 판결과 관련해서 리플과 SEC 모두 핵심 전문가 증언이 각각 배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정식 재판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 합의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방적인 한쪽의 완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진 않을까, 적절하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SEC와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SEC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저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파산법원이 SEC의 주장을 뭉개면서 바이낸스 US가 보이저의 13억 달러 규모 자산을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 US의 보이저 자산 인수를 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SEC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재미있는 멘트가 나왔는데 주인공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반려와 관련된 재판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구분하는 SEC의 논리에 대한 의문이 판사들 사이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SEC 변호인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현물 시장보다 시세 조작에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판사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본질적인 파생 상품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은 99.9% 시간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SEC의 주장은 그들만의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역시나 확인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분량이 좀 많아서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도 크립토 시장에는 우호적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필이면 미국의 긴축 이슈가 고조되면서 이래저래 간단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 케어 잘 하시고 전략적인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